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후끈후끈한 여름 주말 오후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지난주는 참 고통스러운 날이었죠. 크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한국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시장이 2차 전지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틀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이미 물려있는 분도 있고 들어가서 먹은 것을 토해냈을 때 좀 더 먹을 수 있는 데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로봇, AI, 화장품 이런 쪽으로 전혀 예상치 않은 쪽으로 시장이 턴하면서 우리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했던 한 주입니다. 이번 주는 시장은 박스권에 갇힐 것 같아요. 커다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지표는 CPI밖에 없는데 이 CPI가 시장을 그렇게까지 움직일 그런 요인은 아니다. 이자 보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난달과 비슷하게 나오면은 선방을 잘한 모습. 코어 CPI가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그러한 한 주. 그렇다면 CPI는 갈수록 시장에서 그 파워를 잃어볼 것이다. 오히려 쏘쏘 나오면은 예상대로 이거 좀 더 이자가 보이거나 하면은 시장은 한 번 더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큰 움직임이 없는 박스권에 갇힐 움직임, 그러한 전망, 이게 이번 주 시장 우리들이 보는 그러한 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금주 시장 및 투자 전략 좀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 틀어놓고 주무시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한번 쭉쭉 들어보시고, 좀 긴 이야기인데 주절주절 썼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43% 하락, 나스닥은 0.36% 하락, S&P 500은 0.53% 하락. 전부 이제 올라갔던 것들을 막판에 이제 다 토해내는 그런 모습. 시장이 전형적으로 주말을 놔두고 막판에 올라오는 게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전히 미국 시장은 약세 조정장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금리에 있죠. 금리가 새로운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팩터로 나왔는데 2년짜리를 한번 봅시다. 4.768, 12.8bp나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도 4.04, 여전히 4% 위에 있지만 14.4bp 하락을 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또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은 하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는 좀 빠지는 18만 명이 나오면서 20만 명을 하회하면서 병 주고 약 주는 그러한 모습이 교차를 했는데 상당히 중립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모든 것을 가름할 것이다. 금리는 자산의 배분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금리가 어느 수준 임계치를 넘어가면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또는 채권에서 주식으로, 채권에서 부동산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는 게 이 금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가 전부 위험의 키포인트인 4%를 넘고 올라오고 또 발행 물량도 많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리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부담스럽죠. 채권을 발행한 것들에 이자 부담도 있어야 되고 향후에 차환 발행을 해야 될 것도 부담이 되고,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도 이자가 많은다면 결국은 수익을 깎아먹을 것이다. 이게 결국 소비를 감소시키고 기업 투자를 감축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가는 그 고리의 첫 번째 고리가 바로 금리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의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한편 우리가 워렌 버핏이 애플을 사지 않고 채권을 샀다, 이 말은 향후 금리가 빠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것은 결국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배팅을 했다.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서 와 있지만 결국 수준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배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미국의 피치의 등급인하는 전혀 잔속의 폭풍처럼 사그라드는 모습인데, 이제 금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서머넬레의 마지막 20% 이하를 금리의 움직임, 9월에 FOMC의 회의 결과,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여름이 지나가면 내년 시장에 대한 시각과 뷰가 반영이 되죠. 경기는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는 거냐, 경기가 무너지면 금리를 인하하는데 언제 인하할 거냐, 내년부터 인하할 거냐, 올 12월부터 인하할 거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시장에 섞여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이제는 금리가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던지는 질문은 이번 주에는 물가와 금리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와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변동성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 결과와 연준 의원 발언, 그리고 미 국채금리 흐름에 금융시장은 좀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들 결과와 발언 등이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미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먼저 이제 10일날 발표된 CPI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봅시다. 7월 미국 국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WTI는 굉장히 중요한 CPI를 결정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비 0.2% 상승, YOY는 3.3% 상승, 6월에는 3%였죠. 네, 살짝 YOY로 올라갔을 때 충격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전월보다 소폭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근원 CPI인데 전월비는 0.2, 전년 동월비는 4.8, 6월도 4.8이고 이번도 4.8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CPI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게 다시 튀어 올라온다면 9월 FOMC에 대해서 긴축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문을 열어놓으면서 주식시장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추정되는 CPI 전망치는 주요 IB들의 컨센서스보다 소폭 높은 전년 동월비는 3.4, 우리는 YY로 3.3을 예측했는데 3.4로 보고 있다. 7월 물가 반등은 이렇게 대체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썩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CPI 하나를 놓고 보면.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를 보면 이게 미국 CPI죠. 3%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살짝 3.3까지 턴을 해서 옆으로 길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이 분홍색 근원 CPI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핵심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만 지난달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 4.8로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거의 뭐 여기에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베이시스 이펙트? 작년 대비 이제 6월을 기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베이시스 이펙트가 있어서 기저효과로 7월이 많이 6월까지는 많이 빠졌는데 이제 7월부터는 많이 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는 것도 작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 이펙트가 없으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CPI에 대한 추가 하락 생각보다도 2%짜를 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저효과가 사라졌다. 6월 기준으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도 금리가 가장 중요한 글로벌 시장의 키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의 기능을 설명을 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있지만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시장 컨센서스를 고려할 때 금리 동결 전망이 약화될 경우 금융시장 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이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온 거죠. 특히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올해 3분기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금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8월 초 미 재무부는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월 말 현금 잔액 추정치를 1조 7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는 7,330억 달러를 차비할 것으로 예상했던 기존 추정치보다 약 3천억 달러 늘어난 수치이며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수급적인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등이 입찰 수요와 관련해
우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뒤통수를 치는 것들이 겹치고 수급적으로도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악재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뒤집어 보면 항상 선반영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국채가 꼭대기를 쳤다. 이러면 문제가 없죠.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내려올 수 있는데 워런 버핏은 이렇게 봤다는 거죠. 여기에 경기가 침체하면서 특별히 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길게 봤는데 단기적으로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점들을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단기 금리는 살짝 꺾여서 내려오죠. 이제 추가적으로 긴축에 대해서 멈출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좀 빠지는데 이 장기금리 깜전 것이 장기금리는 치고 올라오고 S&P 500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살짝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주식과 채권이 모두 주식은 금리가 오르고 주식은 가격이 빠지고 채권도 가격이 내리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는 미국 시간으로 8월 10일 날 미국 CPI가 바로 이제 7월 CPI가 발표되는데 지난달은 잠정치가 0.2 YOY로 이번 달도 0.2. 그 다음에 MOM으로 YOY는 지난달 3.0이었는데 이번 달 3.3. 우리가 지난달 3.0이면서 2%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CPI, MOM도 0.2%로 지난달과 동일을 했고 그 다음에 YY도 4.8로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PPI는 오히려 살짝 올라갈 것 같아요. 지난달 0.1% MOM으로 0.1이었는데 0.2로 PPI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결국적으로 CPI와 PPI 모두 이번 달은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강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이던스는 살짝 이것보다 더 높게 올라온다면은 시장은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WTI 가격이 80달러를 넘어서 올라온 케이스고 문제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 물가 하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서 가격이 하락한다면은 이러한 에너지 부분의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의 가격 하락, CPI를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데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서비스 물가 하락의 기대감 위에는 특별히 시장 방향성을 돌려놓을 부정적인 영향을 심리적 센티를 돌려놓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게 제 생각이죠. 이제 재미있는 게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한 곳이라도 트리플 A를 맞는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 비중 중에서 2011년에는 미국이 59%의 채권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82%까지 올라 있다. 그래서 담보채권 헤어컷, 유가증권 가격 할인은 신용등급이 하락을 한번 때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헤어컷이라는 것은 가격 할인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독보적인 미국 국채의 대체 불가능성은 2011년 S&P 500의 등급 하락 때보다도 영향력이 더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거 없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것이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3대 신용평가 중에서 트리플 A를 한 곳이라도 매기는 국가 중에서 미국이 아주 독보적인 국채 발행력을 보이는 거죠. 이건 대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와서 첫 번째는 미국 CPI와 금리의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한 줄로 내보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서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소가 있는데 시소가 여기가 2차 전지가 이제 무게가 줄면서 2차 전지가 확 치어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 AI, 제약바이오, 그렇죠? 로봇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반대로 됐던 모습을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반도체, AI, 로봇, 제약바이오 이 네 개 큰 섹터가 이번 주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한번 쭉 살펴본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종목 피킹, 섹터 피킹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야 하나? 두 번째 질문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는 최근 가격 조정과 함께 공매도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기세가 난 종목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기에 추가 상승에는 많은 에너지와 모멘텀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땡겨온 지금 동사는 8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MSCI 편입 이벤트가 끝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재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결정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경우 실적이 저조하게 거두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실적 하락이 쉽게 반등으로 돌아서기 어렵다. 수급도 좀 문제이고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벤트의 MSCI는 미리 땡겨와서 선반영했다는 거죠. 에코프로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2.17조 원, 다음에 영업이익은 1,70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순손실은 2,172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다. 그렇게 우수한 좋은 실적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매출액 1.9조, 영업이익 1,147억을 기록했죠. 이는 컨센서스를 10% 하회한 수준이었죠.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더 중요한 건 3분기에도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쉽게 재개하기 힘든 원인 중에 하나이다. 증권가에서도 두 업체에 대해서 각각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왔죠. 주민우 NH투자증권연구원은 당사는 에코프로 BM의 2030년 캐파를 약 100만 톤으로 예상한다. 에코프로 BM의 캐파가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되는 단서가 확인되기 전까지 제한적인 업사이트를 고려해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 그래서 캐파가 100만 톤은 기준인데 이것을 넘는 뭔가 투자나 이러한 그 오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증명될 때까지는 동사는 충분히 선반영해서 땡겨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현수 하나증권연구원은 광산과 염원을 보유한 기업들과 같이 20%의 장기 마진을 취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취하더라도 에코프로 리튬 사업부문 가치는 4조 9천억, 에코프로의 적정 가치는 16조 7천억으로 도출이 된다. 3년 후 장기 투자를 가정해도 현재 가격에서 투자 메리트는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한번 리포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의견에 굉장히 동의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8천억으로 매도한 모 증권사의 고객들이 다시 한번 토해낸 에코프로를 다시 살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지금 소문에 의하면 그게 로봇과 제약바이오로 돈이 돌고 있다.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형제들은 스크래치를 당했다.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트라우마를 잊는데 6개월의 시간은 걸린다. 당분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손을 대지 마라. 이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100만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00만원 선이 뚫리면 얘는 70만원까지다. 이것을 지키면은 맥스 1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30만 주까지 갔던 게 60만 주까지 빠졌다가 다시 74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기업 중에서 딱 하나가 최근에 눈에 들어왔죠. 에코프로 HN 시총이 1.6조밖에 안 된다. 이 회사는 수익 필요 없어요. 시총이 저는 3조까지 가게 보이는데 15만 원까지 봐야 된다. 금요일 아침부터 삐집이라는 상한가로 땡겨버렸죠. 네, 에코프로 HN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서 15만 원까지 가져가자. 이게 제 생각이죠. 동사는 주로 크림용 케미컬 필터,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이런 쪽에 환경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공정 가정에서 양극재를 만드는 공정 가정에서 양극재를 담는 용기인 도가니 싸거라고 그러나요? 싸거와 에너지 밀도 향상이나 첨단재를 도펀트라 하는데 이 도펀트를 2개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금요일날 상한가로 끌고 왔는데 양극재를 담는 용기인 도가니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한 첨가제 도펀트를 생산할 가능성 이게 동사의 매력 포인트다. 저는 3조까지는 가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에 이제 배터리 셀 1kg당 우리가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의
만약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103달러, 인플레이션이 143달러인데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100달러가 곧 깨지면서 가격이 싸지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지수와 굉장히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CPI가 더 빠지면 빠질수록 셀 가격은 내려올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을 까는 거죠. 이제 황산 니켈 가격도 더 올라가지 않고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산 코발트도 빠지는 모습, CNT 가격도 옆으로 기는 모습, 그 다음에 LFP 전구체도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기는 모습, NCM 811 전구체 가격도 여전히 좀 살짝 하락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양극재 관련된 그러한 소재들이 가격이 하락했다. 이 말은 전가를 할 수 없죠. 가격에 연동돼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의 기업들이 오르면은 가격이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주는데 이 부분이 연동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LNF를 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재고량이 약 1조가 넘는데 이것들이 가격이 빠지면서 손이 발생하더라. 이러한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에코프로 BM의 미래의 가치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HN 정도는 시총 3조 정도 보자. 지금 1조 5조니까 11만원대니까 15만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게 제 생각이다. 이 정도로 2차 전지는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한번 봅시다. 반도체가 쭉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적이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않은 거. 물론 이제 멈추고 하락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기대만큼 실적이 크게 오르진 않다. 하지만 HBM이라든지 DDR5 같은 종목들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우리가 기대감을 걸고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될 것은 맞지만 다시 1차 상승은 이미 바닥에서 50%, 100%씩 다 올랐기 때문에 끝난 거죠.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2차 상승 기간이 오는데 이게 3분기 실적에서 찍혀나와야 되는 거죠. HBM이나 DDR5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고 지금 랜드 가격이 가장 문제인데 이 랜드 가격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랜드 가격도 더 빠지지 않고 멈추면서 최소한 조금씩 올라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D램 가격들이 멈추면서 추가로 더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숫자로 증명되는 3분기가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증명을 해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DDR5 그 다음에 이 D램이 새로운 형태로 단순히 메모리를 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기술과 4차 산업에 맞는 쪽으로 새롭게 D램이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가 진화를 하더라. 메모리가 새롭게 먹을 것을 찾아서 새로운 기술에 맞게 진화하더라.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봐야만 우리가 메모리를 끝끝에 엉덩이를 깔고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싹을 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결국 AI와 함께하는 HBM D램이 핵심이다. HBM D램이 AI 수혜주는 결국 메모리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이 두 기업보다도 여기에 이와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죠. D램 3사 중 AI 수혜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뚜렷할 거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2.5D 패키징을 포함한 파운드리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도 맞이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경쟁사 대비 HBM3와 DDR5 고용량 메모리 시장의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다. AI가 발전할수록 고부가치 메모리의 중요도가 상승하면서 두 기업의 가치도는 동반 상승할 것이다. HBM 수혜주들은 최근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8월 하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재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자, GPU가 가운데 있고 여기에 HBM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패키징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AI 엑셀레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AI 엑셀레이터 패키지 시장 2023년에 가장 많은 성장력을 보이는 거죠. 내년과 함께. 그래서 지금이 사야 되는 거죠. 사서 장기로 묻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열매를 딸 수 있을 거다. 이 그래프가 그걸 대변해주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결국 D램이 다른 분야의 적응성 확장을 통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여러분, D램이 다른 분야의 적응성 확장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D램의 새로운 적용 분야의 등장으로 매출 전망치 또한 상향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D램 시장 매출은 역사적으로 PC 시장 개화 시기에 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핸드폰 시장 개화 시기에는 600억 달러로 성장을 했다. 현재 D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AI 패러다임이 도래하며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가동됨에 따라 향후 1000억 달러 규모로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제 PC가 400억, 핸드폰이 600억, 그 다음에 새로운 AI가 챗GPT가 1000억 달러 시장까지 커질 것이다. 반도체 그 조사기관 옴디아는 D램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HBM에서 AI 그리고 컴퓨터 E-Express 링크, 즉 새로운 고속 CPU, 즉 새로운 고유 CPU 인터커넥트 시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D램 시장의 역학 속에서 AI 성장으로 인한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단어가 우리 시장에 나오는데요. 네, E-Express 링크, 즉 새로운 고속 CPU 인터커넥트 시장. 이 시장에 대한 이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자, 시장은 지금까지 후공정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엄청 많았죠.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전부 이제 후공정, 프로텍 뭐 이런 애들 레이저셀 전부 이제 후공정 리플로 장비들 붙이고 본딩에서 붙이는 건데, 혹시 이제 나이들을 좀 바꿔서 전공정 업체의 매력도 살아있다. 승부처는 1BM 나노 제품이다. 이게 이제 1A 나노, 1B 나노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게이트, 소스, 드레인.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게이트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전류를 막았다 풀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와 드레인의 거리를 나노라고 합니다. 이 거리가 10나노면은 10나노이고 여기 3나노면 3나노이고,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가 나노의 기본이다. 그렇죠? 그럼 반도체 D램은 10나노부터는 1X라고 표현해요. 10나노부터 1X, 1세대, 19에서 18나노, 10나노대, 1Y는 2세대로 17에서 16나노, 1Z는 3세대로 15나노를 이해하죠. 지금은 1A가 대세인데 4세대로 14나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향후에 1B, 1C도 나올 거죠. 그럼 13, 12로 더 천폭이 줄어지는, 그러나 10나노대의 수준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세대가 줄어들수록 20%의 공정 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선폭을 줄이는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1X, 1Y, 1Z, 1A, 1B, 1C 나노가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 반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후공정을 많이 투자를 했지만 매력적이지만 전공정도 좀 보자라고 한 이유는, 이 D램에서 1BM, 아까 1A 나노보다 더 이제 새로운 선폭을 줄이는 12, 13까지도 줄인 나노까지 줄이는 새로운 성부처가 제품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은 전공정에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AI 서버양 DDR5 HBM이 메모리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메모리 업체들이 향후 HBM 로드맵을 고려하면 후공정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HBM, D램 다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HBM, D램 다이가 선폭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현재 1Y 나노, 1A 나노 공정 기반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HBM, D램 다이는 향후 HBM3, HBM4 등 1B 나노 더 선폭이 줄어든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공정에 적용이 되려면은 전공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술의 진보와 함께 후공정으로 이제 뭔가를 커버를 했다면, 이제 전공정의 선폭을 더욱 줄이는 신상품 시장 HBM3, HBM4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공정에 대한 투자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전공정 장비주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반도체 이야기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D램은 단순하게 저장하고 메모리를 저장하는 용기로만 사용돼서 단수만 쌓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새로운 응용처들이 제품들이 생기면서 여기에 맞게 D램이 새롭게 진화를 하는 거죠. 그동안 비메모리 쪽만 시장이 컸는데 이제 D램 시장도 확장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HBM과 DDR5인데 이 내부에서도 더욱더 어드밴스된 기술과 선폭이 준 기술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 여기에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AI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AI가 뜨기 시작했는데 이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AI 시장의 대표적인 게 이제 솔트룩스인데, 이 솔트룩스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솔트룩스를 보면, 솔트룩스가 지금 주가가 이제 4만 얼마인데 기존에 이제 6,000원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올라온 거죠. 6,000원부터 시작해서 솔트룩스가 6만원까지 이제 가는 게 이제 딱 10배가 나는데 지금 4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삼성과 협업 발표가 되는 거죠. 국내 사람의 가장 적합한 모델인 삼성과 협업. 우리 실정에 맞는 생성 GPT 모습이, 생성 AI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챗 GPT 열풍으로 국내 인공지능 관련주가 크게 주목받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솔트룩스 주가가 급등을 다시 하기 시작한다. 특히 솔트룩스는 삼성전자와 협업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자연어 처리 전문기업인 시스메타와 다국적 처리 기술을 가진 모비코 인터내셔널에 합병해서 2003년 설립된 솔트룩스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증강하는 기술형 AI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때문에 아직 적자를 내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한 기업이 발주한 AI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삼성전자가 북미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 IoT 기반의 AS 상담과 가격 예측 엔터프라이즈 AI를 솔트룩스가 만들었고, 현대차가 전 세계 경쟁 차량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AI 프로젝트도 솔트룩스가 수집을 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숫자적으로 증명을 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금융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인공지능 컨택센터 AICC 등 금융서비스 진흥화 AI와 PwC 회계, 법률, 계약서 자동 분석과 같은 AI 클로드 서비스 사업에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 PwC라는 세계적 회계법인과도 영업을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에 탑재하는 AI를 개발하는데 솔트룩스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주가가 더 올랐다. 솔트룩스 직원이 삼성전자에 출근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에 관해 솔트룩스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짧게 이제 부인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는 실적 과시화에 있다. 증권업계는 솔트룩스의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솔트룩스가 국내 다수 기업, 공공기관과 사업협력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하반기 사업이 구체화되고 AI 신산업이 본격화되면 적자폭이 축소되고 내년엔 흑자 전환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있다. 솔트룩스는 지난해 303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손실은 20억에 달했다. 단기 순손실이 100억에 육박하고 하는 정도로 실적은 개판이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제 실적이 바닥을 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이 샤플리 올라가는 이 모습이 이 회사의 매력이라는 거죠. 자, 지난 1, 2월에 솔트룩스가 시장을 리딩을 했지. 마음 AI, 플리토, 뭐 이런 애, 셀바스 AI 이런 애들이 시장을 하다가 2월부터는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을 향행하다 반도체가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2차 전지가 죽으니까 다시 올 1월에 시장을 리딩했던 AI들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 샘머널리의 마지막을 지금 장식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솔트룩스는 6만원 근처 오면 이 장이 끝날 것이다. 이게 제가 1월 달에 했던 이야기죠. 지금도 그 이야기를 제가 스터디 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AI에서 네이버 클로버를 봐야 되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것, 한국형
거대 언어 모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생성 AI가 네이버 클로버 X다. 네이버 클로버 X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긴 하지만 네이버는 30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로봇을 한번 봅시다. 지금 로봇이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금요일날 20% 상승하면서 벌써 13만 얼마까지 올랐죠. 15만 얼마가 이제 꼭대기였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로봇의 상승 조건, 전고점 도달 시 이를 뚫고 갈 것이냐. 이제 다 바닥에서 올라와서 전고점에 이제 70%까지 올랐는데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곧 나올 국가산업 육성 전략 중에서 지금 로봇이 마지막으로 발표가 되죠. 8월 중순경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발표가 돼서 팍 뜰 때가 아마 단기 꼭대기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월 1일인가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나오면은 그때가 단기 상승 꼭대기일 때 그때 좀 팔아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전고점 15만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게 1차 가격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올라서 15만원에서 이걸 뚫고 가면 20만원짜리고 이걸 못 뚫으면 다시 13만원까지 빠질 가능성, 박스권일 가능성, 이때 이제 국가 정부 전략이 나오는데 이걸 뚫고 갈 수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면 30%는 팔아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은 뉴로메카, SPG 뭐 이런 거죠. 뉴로메카 자동화 라인에서 협동 로봇이다. 함께 협동하는 것이다. 지금 닭튀기고 뭐 이런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장에 사용되면서 F&B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포항공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포철과 다양한 협업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뉴로메카가 향후에 매력적이다. 그 이유는 시총이 3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최소한 1조는 가야 된다. 그래서 뉴로메카를 장기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AI에서 큐렉소가 가격이 2만원 넘다가 다시 17,000원까지 빠졌는데 큐렉소도 한번 이제 사야 될 때가 된 게 아니냐. MACD도 이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큐렉소도 다시 사야 된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숫자로 나온 것은 SPG하고 큐렉소도인 거죠. 그래서 SPG, 큐렉소,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텍 뭐 이런 종목들, 좀 T-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도 좋은데 한번 지켜서 자기 로봇을 한 2종목 정도 가지고 가자. 그래서 SPG와 같은 감속기 하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 이 2개 정도는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제약 바이오 분야인데 이 분야는 정말 어렵고 종목도 많죠. 그래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제약 바이오는 유한양행만 보자. 다른 거 볼 거 없다. 저는 하나만 사람은 유한양행을 보자. 유한양행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유한양행을 한번 보자인데 역시 핵심은 폐암 그리고 렉나자죠. 폐암은 국내 사망률 1위 암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폐암의 생존율은 8.9%밖에 안 되죠. 10명 중에 1명도 못 살아납니다. 폐암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생존율이 40% 미만이다. 5년 기준인 것 같아요. 21년 기준 국내 폐암 환자 수는 3만 명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유일한 희망인데 한 달 약값이 600만 원이라는 거죠. 넥나자도 1일 복용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1년치 복용이 7천만 원 이를 정도로 비용이 비쌉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한데 그 잠깐 의료보험 적용의 그 심사 과정이 한 6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무료로 배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현재 선행이죠. 그래서 정말로 물론 뭐 6개월이지만은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박사의 그 창업 정신이 유일하게 녹아 있는 기업이라 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살만하다. 그래서 표적 폐암 표적 치료 1세대는 이레사와 타세바, 2세대는 지오트립, 3세대는 타그릭소 렉나자. 2차 치료 이후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렉나자가 보험 적용이 100% 될 것 같은데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곧 이제 임상 실험 발표를 하는 거죠. 병용과 결과도 발표를 하고. 자, 렉나자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국내 1차 치료제로의 적응증을 확대 중에 있다. 유한양행 렉나자는 6월 30일 EGFR 비소세포암의 1차 치료제로 국내 승인을 획득했다.
렉나자는 급여 절차 통상 6개월 이상 소요와 약가 협상을 진행한 후 내년부터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본격적인 처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국내 EGFR 1차 치료제의 타겟 환자는 연간 3,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현재 렉나자의 연간 약가가 1억 원을 고려한다면 약 1,00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다. 유한양행은 급여 절차가 완료된까지 EPA Early Access 프로그램을 통해 렉나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1차 치료제로 급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 공급을 통해 경쟁 약물 등의 빠르게 처방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중이다. 처방 데이터 축적이 목표이죠. 이걸 뚫고 가려면 국가에서 급여 절차가 완료를 해주려면 이러한 것과 선의가 다 합쳐져서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9월에 예정된 세계 폐암학회 WCLC의 초록 발표가 이번 달 8월 16일에 있으며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의 경쟁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화학병용 1차 연구관인 플로로2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 타그리소와 화학병용 1차 병용하는 그러한 발표와 우리 렉나자가 둘 다 발표가 있는 거죠. 이에 준하는 폐암 1차 치료제로 연구 중인 렉나자와 아비반타맙 병용 데이터인 마리포사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렉나자의 병용 치료제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가 되기죠.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플로라는 세계 폐암학회 9월에 예정된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10월에 유럽 폐암학회에서는 우리 렉나자가 병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서로 시기가 좀 다르고 누가 빨리 병용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 있는 거죠.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가 플로라2 3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무진행 생존기간 PF3가 타그리소 단독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의미있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긴장의 끈을 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최종 결과가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가 되는데 병용 효과가 굉장히 좋다. 따라서 렉나자가 상당히 좀 너버스하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 EGFR 변이 폐암 비소세포 폐암 중 30에서 40%가 이 EGFR 변이가 일어나는데 1차 치료제의 승자는 유럽 종양학회 ESMO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ESMO 일반 초록은 10월 16일 발표되고 레이트 브레이킹 초록은 10월 19일, 본 학회는 10월 20일에서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그래서 타그리소는 9월, 우리 렉나자는 10월 20에서 24일 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초록이라든지 레이 브레이킹 같은 또 한 번의 초록이 발표가 되나 보죠. 이러한 치열한 시간 싸움과 결과 싸움이 파이프라인 싸움이 시장에서 가장 큰 싸움이다. 여기 될 때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완양이 일단 치고 올라갔는데 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 10만 원까지 받는다. 지금 7만 원대 초반인데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뭐 이것저것 머리 아프게 살 것 없이 좀 조정해서 7만 원대가 깨지거나 7만 원대 오면은 한번 몰빵을 해볼 만한 게 바로 유한양행이다. 저는 이렇게 제약바이오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했는데 이번 주 추천 종목 10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추천 종목 10종목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아주 뭐 좋은 종목도 추천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희 카페로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본 친구도 제 카페에 오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또 금일 다양한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종목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면 아주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 시장을 움직일 것은 10일날 CPI밖에 없다. 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인일 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FOMC의 이제 여러 지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굉장히 긴축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설레발도 있었지만은 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금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금리가 추가로 상승해 더 치고 올라간다면은 성장주는 버려야 된다. 제약바이오, 로봇, 뭐 반도체 이런 애들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 꼭대기이고 그리고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서 벗어나고 수급도 좀 벗어나고 지금이 금리가 상승해서 하락해서 내려온다면 또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충분히 시장은 한 번 더 2차 전지 2차 상승이 될 것 같다. 2차 전지가 아니라. 그리고 2차 전지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무너질 것이다. 너무 2차 전지에 몰입하지 말고 좀 올라오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니까 좀 팔아주는 것도 좀 몸을 가볍게 하고 다른 데로 가야죠. 네, 좀 분산해서 나야 될 것 같다. 자, 여기에 넣지 않는 게 유진스.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꼭 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진스. 그 다음에 또 제가 눈여겨봤던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한번 제 카페에 제가 여러 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개별 종목에 비해서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10% 보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단타로 10% 먹으면 또 튕겨져 나와야 되는 거죠. 단타로 보고 장타는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제약바이오 이런 데들은 한 여기서부터 추가로 한 15에서 20% 정도 보자. 그 다음에는 팔아줘야 된다. 50%는 덜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하고 이 박스권 이윤을 이용해서 팔았다 샀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